그날 밤 바이올린 활이 내 손에서 부러졌습니다. 연주하던 중 갑자기 튕겨져 나간 활의 잔해가 거실 바닥에 흩어졌죠. 마치 내 인생처럼 산산조각 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5억이라는 숫자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의 눈빛에서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35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찬 적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랑만 믿고 뛰어든 결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죠. 남편은 제대로 된 직업도 수입도 없었어요. 그런 그를 믿고 따라온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혼자 헤쳐나가는 거라고. 하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랐던 나는 세상의 험난함을 알지 못했어요. 바이올린을 켤 때만큼은 진심을 다했지만 무대 공포증이 늘 발목을 잡았죠. 콩쿠르마다 떨리는 손가락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꿈, 그럼에도 웃으며 격려해 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바이올린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감성적인 성격 탓에 딱딱한 연습실에서 몇 시간씩 바이올린을 켜는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대학 음악과에 진학했고 대학 생활은 연애와 술자리로 채워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바이올린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넓은 어깨와 그럴듯한 말투에 반해버렸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그의 불안정한 직업 상태나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음을 외면했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임신이라는 거짓말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결혼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영 코치라던 민호의 일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 생활비는 온전히 내 몫이 되었어요. 친정에 손을 벌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매번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죠. 그럼에도 민호는 호프집을 차리겠다며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을 거예요. 민호와 시어머니가 내게 행한 모든 짓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눈물을 닦아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약한 모습은 그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부모님은 내 절망적인 상황을 보다 못해 바이올린 학원을 차려주셨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게는 기회의 빛과도 같았죠. 그 순간부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며느리가 아닌 차갑고 냉정한 전략가로 변신할 시간이었어요. 학원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나의 독립과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발판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며 처음 맞이한 겨울은 유독 추웠어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내 방에는 온수매트만 틀고 잤죠.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얼어붙은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결심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첫 해는 빚을 내서 월세를 냈지만 이듬해부터는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학생 수가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면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무능함이 내 계획에 도움이 되었죠. 그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내 위치는 더욱 강해질 테니까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 한 분이 학원에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괜찮은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이것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어요. 목소리를 떨며 말했죠.
이번이 민호와 시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네가 정말 독립하고 싶다면 이번이 기회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당부였어요. 이틀 뒤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계약금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전세로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집값은 예상대로 상승했고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학원 수입으로 저축한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더 마련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내 이름으로만 했고 계약서는 친정에 보관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호프집 꿈만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죠. 곧 그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며 은밀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술에 취해 실수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버렸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탐욕의 빛이 그녀의 눈에서 번쩍였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매번 손에는 선물 봉투를 들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자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슬쩍 돈을 요구했어요. 나는 웃으며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나는 즐겼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였지만 곧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5억이라는 숫자를 당당하게 말하며 학원으로 들이닥친 시어머니. 아이들의 놀란 표정과 멈춰 선 화레 소리가 교실 안에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내가 번 돈의 절반은 아들 덕분이니 5억을 달라고 했죠. 아이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내 표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의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민호와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빌린 돈의 모든 증거였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정리된 차용증과 계좌 입출금 내역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죠. 모든 빚을 합치면 내게 요구한 5억을 훨씬 넘는다고. 게다가 이자까지 계산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빚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가 나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빚을 내가 모르게 갚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공포로 변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을 몰랐던 것처럼 보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모든 재산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혼하면 민호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그동안 민호가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는 증거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였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부터 민호와 시어머니는 내 학원에 얼씬도 하지 말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준비를 했느냐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0년이란 시간은 복수를 계획하기에 충분했다고. 그동안 매일 밤 울면서도 낮에는 미소 지으며 모든 증거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해야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한때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해 있었죠. 창문을 통해 그녀가 학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는지 그의 표정은 이미 심각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하지만 나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고함에 움츠러드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죠. 민호의 분노는 내 차가운 시선 앞에서 점점 수그러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그에게도 같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빚, 거짓말, 그리고 10년간의 무능함에 관한 모든 기록이었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의 서명만 남은 상태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영 코치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죠. 10년 동안 잃어버린 내 청춘과 꿈,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감은 그의 눈물로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라고 말했죠. 민호는 밤새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달라, 자신이 변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죠. 아이들은 나와 살 것이고 민호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 만남도 민호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낼 때만 허락할 거였어요. 이 모든 조건이 이혼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의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내가 가진 증거들은 법정에서 그를 완전히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서명을 마친 민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공간을 되찾게 된 순간이었죠. 민호가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나는 혼자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죠. 행복한 척하며 찍었던 그 사진들 속에서 내 눈빛은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씩 사진을 내려서 상자에 담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죠. 나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듯한 시원한 빗소리였죠. 이제 복수의 첫 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그들 없이도 얼마나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이웃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온갖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민호의 불륜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 문제를 언급했죠. 하지만 정확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내 일에만 집중했어요. 소문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와 아이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차례였으니까요. 학원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혼 후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어쩌면 내 달라진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더 엄격하면서도 더 따뜻해졌어요. 마치 내 인생처럼 바이올린도 정확한 규칙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죠. 어느 날 학원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음악학교의 교수였어요. 우리 학원 학생들의 실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했죠. 나는 당당하게 학생들의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내게 음악학교의 바이올린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번 학원 운영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이 제안은 내게 큰 기회였습니다. 비록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꿈은 접었지만 음악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민호와 시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나는 기쁘게 수락했죠. 이제 나의 이름 앞에는 교수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바이올린을 꺼냈죠. 시범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대 공포증도 더 이상 내게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학생들은 내 연주에 감탄했고 첫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악학교에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레슨 의뢰도 늘어났어요. 시간이 부족해 많은 제안을 거절해야 했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선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전국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내 이름이 신문에 실렸어요. 유망한 음악 교육자라는 타이틀과 함께요. 그 기사를 오려 사무실 벽에 붙였습니다. 언젠가 민호와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게 될 날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경제적으로도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원 수입 외에도 음악학교에서의 급여, 개인 레슨 수입까지 더해져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유학을 꿈꾸게 되었고 작은 아이는 스포츠에 관심을 보였죠. 둘 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민호는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만 존중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녀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였으니까요. 이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복수의 2번째 단계, 성공을 통한 완벽한 복수가 진행 중이었죠. 다음 장을 이어서 진행할까요? 학원 확장을 결정한 날은 이혼 후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존 공간이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아졌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내 성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어요. 마침 근처에 좋은 위치의 건물이 매물로 나왔죠.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으니까요. 내 명의로 건물 한 채를 소유하게 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난 5년간 나는 철저하게 성공에 집중했습니다.
학원은 지역 최고의 바이올린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음악학교에서의 강의도 호평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훌쩍 자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죠. 민호는 그동안 소식이 뜸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것 외에는 연락도 거의 없었어요. 소문으로는 그가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였어요. 5년 만에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에 주눅든 모습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다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5년 전 5억을 요구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복수의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노나 증오의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울 의무도 의향도 없다고. 그리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손자들을 생각해달라고 민호가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순간이구나.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5년의 시간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복수가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민호와 시어머니의 몰락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었는가? 답은 분명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를 통해 민호의 빚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불법적인 일에 손을 뗀 것은 아니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큰 빚을 지게 된 상황이었죠.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주는 대신 학원의 행정 업무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물론 정당한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왜 그를 도와주냐고 물었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았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미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물론 이것은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로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어요. 어쩌면 5년간의 고난이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학원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원활했어요. 마치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죠. 시어머니에게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손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녀 역시 고개를 숙이며 수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시어머니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심지어 학원 대청소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새 학원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음악계 인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민호와 시어머니도 참석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시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개원식 이후 학원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악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유능한 강사진을 꾸렸고 정기 연주회도 개최했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학원의 교육 방식을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나는 바이올린 교육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내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이었죠. 어느 날 유명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어요. 학원 일상부터 집에서의 모습까지 내 삶의 모든 면을 담았죠. 다큐멘터리 방영날 온 가족이 함께 시청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도 초대했어요. 이제는 그들도 내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화면 속에서 내 이야기가 펼쳐질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년 전 복수심에 불타던 내가 이제는 성공과 용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민호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몰랐다고. 이런 상처와 고난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재산으로만 봤다며 후회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죠. 그 순간 느꼈어요.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연 의뢰, 인터뷰 요청, 심지어 해외 음악학교에서의 초청 강의까지. 내 이름은 이제 음악 교육계에서 널리 알려졌어요.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고 우리 학원 출신 학생들은 유명 음악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민호는 학원 업무를 계속 맡아주었고 놀랍게도 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부부 관계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동료이자 아이들의 부모로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내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나 역시 그의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학원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할 때 모아두었던 증거들이었어요. 민호의 거짓말, 빚, 그리고 시어머니의 탐욕적인 요구가 담긴 서류들. 모두 노랗게 변색된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계절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어요.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민호는 이제 학원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도 어느새 평온을 찾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결단을 내렸어요. 이 상자를 태워버리기로 했죠. 학원 뒤편 작은 마당에 불을 피우고 서류들을 하나씩 불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민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함께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자신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후회와 미련을 정리했다고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를 잃은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나 역시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담소를 나누던 중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이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신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전의 민호라면 절대 보여주지 못했을 성숙함이었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음악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원에서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어요. 10년 전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학원이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음악회에는 현재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음악회 마지막 순서로 내가 직접 연주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관객석에 앉아있는 민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내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요. 활을 들어 첫 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눈을 감고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평온과 감사함으로 변화했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나를 구원했다는 아이러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객석에서는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시어머니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자랑스러움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죠. 무대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복수는 끝났다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달콤한 맛보다 용서의 평온함이 훨씬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죠. 이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그들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요.